자, 2024년 그 군무원 9급 그 정보 보호인데요. 7월 13일 날 시행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국가직, 지방직은 많이 풀어보는데, 군무원 시험은 조금, 안 풀어보시는 분들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군무원 이제 사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전산 개발이 있는데, 뭐 7급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어렵게 좀 출제가 됐는데, 9급 시험 문제도 중간중간에 조금 좀 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도 종종 섞여 있어요. 뭐 쉬운 문제는 쉽지만 또 어려운 문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갖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뭐 단원별로만 계속 풀면은 이게 이제 실타래 같이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모의고사식으로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도 이렇게 또 단원별로 또 정리하면서 계속 하시는 게 조금 지루함이 좀 덜하죠. 공부를 좀 재밌게 하셔야 돼요. 비슷한 패턴을 계속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식도 중간중간에 조금 섞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사이트에 있는 PDF를 직접 그냥 그대로 올려놓고도 지금 그냥 풀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멀티팩터, 인증에서 사용되는 인증 수단과 가정한 거래가 뭔 것은. 자, 이건 간단하죠. 무엇을 알고 있냐? 지식은 타입 뭐예요? 타입 1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있느냐? 뭐 지리적 위치, 이런 것도 이 팩터에 사용을 하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 출제자가 요구한 것은 타입 1, 2, 3를 알고 있느냐? 소유 기반은 타입 2, 그 다음에 생체인 이건 타입 3죠. 그랬을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다? 2번이에요. 가장이란 말 나왔죠. 가장.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사지선다의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한 그런 문제를 딱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좀 간단하죠. 정보 보안의 어떤 3대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자, 3대 목표요. 3대 목표는 CIA죠. 그래서 CIA. 그래서 3대 목표인데 중복성은 없죠. 그래서 3대 목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일단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에서 시그너처 기반의 기반의 어떤 검출은 무엇을 기반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시그너처 이런 단어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 시그너처 기반이라는 것은 이제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이런 시그너처 기반의 검출은 무엇을 기반하느냐. 우리가 IDS를 표현할 때 IDS 크게 보면 미스유스 방식과 비헤이버 어느 관리 방법 있죠. 어느 관리 방식. 그래서 이제 미스유스 오용 탐지하고 그다음에 뭐다 비정상 기법이 있어요. 미스유스는 비정상 케이스를 비정상 케이스 등록하죠. 그에 반해서 어느 관리는 어떤 프로파일을 형성해서 정상의 어떤 프로파일을 형성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찾게 되는데 이런 시그너처 기반은 어찌 보면 미스유스 방법과 이제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일단 미리 캐치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에서 시그너처 기반의 검출은 무엇에 기반하냐? 이거는 알려진 바이러스 코드 이런 패턴을 이런 걸 이용합니다. 알려진 바이러스 코드 패턴 이런 걸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일반적인 안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일단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비헤이버 바이러스 스캐닝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그너처 방법이 있는 반면에 자, 비헤이버 이 방법이 있어요. 비헤이버 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바이러스 스캐닝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노말리 방법 같이 얘는 새로운 바이러스 형태 이런 것들 딱 대처는 새로운 바이러스도 대처 가능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로데이 어택 이런 걸 일단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헤이버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스캐닝 방식이에요. 바이러스 스캐닝 방식이 있을 땐 이런 차이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보 기술 분야에서
정보 기술 분야에서 이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크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뭐 플랫폼 이제 서비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롤 레저 서비스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일단 3번을 일단 고를 수 있는데, 근데 RAS가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RAS가 랜섬웨어 as a 서비스. 랜섬웨어. 랜섬웨어 as a 서비스. 자, 랜섬웨어. 자, 그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요. 스페링이 틀렸네. 랜섬웨어. 그 이제 서비스. 랜섬웨어를 그 서비스가 랜섬웨어를 뭐다?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공격하고자 할 때 랜섬웨어는 인질 랜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합성어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다? 그러니까 암호화시켜서 돈을 요구하는 게 우리가 랜섬웨어죠. 이런 것은 뭐다? 약간은 이제 서비스가 기업화될 거야. 기업화 형태로 가는 게 우리가 RAS 이런 신조어도 있어요. 신조어. 그래서 RAS 여기는 로 레저 서비스 이런 건 이제 쓰지 않는데 랜섬웨어 이제 서비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 문제 5번은요. Bring your own device. 자, 이 부분이 Bring your own device 이런 것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BYOD가 너희 온 디바이스를 이제 들고 다닌다는 거죠. 자기가 쓰고 있는 그 핸드폰을 개인 용도로 쓰기도 하고 회사 업무 처리할 때도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다? 회사 업무 처리하는데 여기에 뭐 악성 코드가 있어서 시스템에 회사 서버 시스템에 접근한다든지 하면은 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보안이 그래서 좀 필요한 거야. 이런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 그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지원한다. 그 다음에 그 디바이스 암호화.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하죠, 암호화. 그다음에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보안. 접속할 때 보안을 좀 신경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역할 기반 인증. 자, 회사에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서 그런 인증 서비스를 한다는 거. 인증 서비스. 그래서 이제 2, 3, 4번은 다 맞는데,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제 영역을 쭉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역할을 기반해서요, 애플리케이션은 그 접근 권한 같은 걸 일단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지원, 이런 말 일단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없고, 요런 그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 사항이에요. 사항에는, 이거. 자, 지금 네트워크의 어떤 확장에서 다양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다 해서 들어오면 안 되겠죠. 뭔가 체크해서 일단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역할 기반에서 역할별로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감안해서 접근 권한을 결정하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각 역할별 그런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감안해서 접근 권한을 설정한다. 지원 애플리케이션 역할별의 어떤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감안해서 접근 권한을 결정해라. 감안해서 접근 권한 결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일단 틀렸어요. 이것도 약간은 놓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BYOD의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게 필요하냐? 했을 때는 이제 어떤 성격을 좀 다 이해하지 않고서는 일단 문제가 틀릴 가능성이 좀 있죠. 자, 다음 문제는요. 좀 간단한데. 자, 정보부의 기본 목표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최근
최근 그 사회적 어떤 혼란을 야기해서 국내 정부, 부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공격이 일단 증가하겠다. 이 공격은 대상 웹 서비스의 어떤 중단을 서비스 어떤 중단을 목적으로 해서 서버,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에 이 트래픽을 대량으로 모아보는 거. 대량으로. 그래서 악의적 어떤 사이버 공격을 일단 정보의 기본 목표인 이거를 일단 뭐를 해소하겠다. 자, 뭐 서비스 중단해서 대량으로 뭔가 보낸다. 여기서 이제 보기 지문은 뭐 인젝세이션 하이제킹이냐, 그 다음에 SK 인젝션이냐, 그 다음에 분산 서비스 공격이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일단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뭐다? 3번을 일단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좀 평이한 문제예요. 자, 다음은요. 요거는 조금 약간 좀 들어갔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HTTP 리퀘스트 메시지의 get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지금 여기서 get 방식하고 일단 포스트 방식 이거를 이제 섞어갖고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은 보통 이제 보안적으로 어떤 게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포스트 방식에. 그러니까 get 방식은 인자가 일단 살아 있어요.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포스트 방식은 그것이 바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다. 그런 특징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get 방식은요 각 이름과 값을 앰퍼센트를 이것을 결합하고 그다음에 글자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글자 수는 이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따라서 약간 이제 뭐 이런 거 좀 차이는 있긴 한데 일단 제한은 좀 가지고 있어요. 길이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et 방식은 데이터가 주로 입력란에 표시되기 때문에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방식은 이제 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get 방식은 URL에 요청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고 헤더에 일단 데이터를 저장한다. 요청 데이터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URL에 그것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표시가 있기 때문에 틀렸고 그다음에 get 방식의 요청은 일단 브라우저에 히스토리 이런 것이 남지 않는다. 이거는 남고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남아요. 근데 참고적으로 포스트는 안 남아요. 남지 않아요. 좀 이거는 좀 깊게 들어간 거야.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의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의 이 부분이 히스토리에 남느냐 안 남느냐. 이거는 get은 남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는 것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깊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안위에서 HTTP 프로토콜의 get 메시드하고 이제 포스트 메시드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해시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뭐냐? 해시는 양방향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고 암호화는 단방향. 해시는 보통 뭐라고 한다? 얘는 일방향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그에 반해 여기서 암호화라는 것은 이거를 제외한 다른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키 암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키 암호. 얘는 뭐다? 양방향이라는 거죠. 자, 양방향은 뭐다? 얘는 암호화만 있는 거죠. 해시는 그에 반해서 이제 암호화 기법은 암호화 복화 이런 거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은 답은 1번이에요. 뭐 실제 현장에서는 0.1초 만에 일단 문제를 맞춰야 되죠. 시간 싸움에서는 해시 함수는 이메일 길이 입력값을 받아서 고정 길이 출력값을 내는 그런 함수다. 맞죠? 그다음에 해시 알고리즘은 MD5, 이력 등이 어떤 존재하고 MD5는 보안적으로 취약한 알고리즘으로 이 권고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SHA-1도 그래요. SHA-1 같은 경우도 160비트인데 추가로 1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메시지 다이스가 160이죠. 얘도 취약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해시는 입력값이 일부만 변경되어도 전혀 다른 결과값을 출력하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약간 라운드성으로 좀 돌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이것도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에 조금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우리 그 교재는 근데 문제는 조금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해요. 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자, 이 그 기반 시설은 국가정보원법이 아니라 뭐다?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이죠. 얘는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이 법에 근거해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딱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는 이 시설의 어떤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법 외에는 없느냐? 아니죠. 전담반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자, 전담반을 구성. 또는 전담반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일단 전담반에서 우리가 이제 팀을 짜는 거. 그래서 일단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외부에 좀 맡길 수도 있어요. 다른 기관에.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사라든지 이런 등등에 일단 맡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일하다. 이렇게 말은 적절하지 않죠. 자, 그 다음은 취약점 그 분석 평가의 어떤 주기와 관련된 건데요. 만약에 이제 시설로 신규가 지정된다고 했을 때는 얼마? 6개월 이내 이것을 해야 돼요. 6개월 이내에 그 취약점 분석과를 일단 실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지금 여기 나왔어요. 시설에 대한 최초의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한 후에는 뭐다? 매년 하는 거. 매년 1년에 한 번씩이죠. 1년에. 그 외에는 정기적으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일단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6개월이고 그 다음에는 뭐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블록체인인데, 자, 블록체인을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표현한 것은 디지털 공동 분산 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디지털 공동 분산 원장. 디지털 공동 분산 원장.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뭐, 공도로 하고,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분산, 중앙 집중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 노드의 다중화. 여기도 이제 가장, 이런 표현은 상당히 좋아요. 가장. 출제 기간마다 이제 뭔가, 이게 이제 또 이제 이의제기나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수험생이 이게 가장 적절하다 뭐 이런 표현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블록체인 할 때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 관련 전혀 엉뚱한 얘기죠. 데이터 공동 분산 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 그 다음에 분산압이죠. 데이터가 또 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나눠서 나눠. 이게 가장 적절해요. 그 다음에 단일 실패 지점을 일단 방지한다. 이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가 뭔가 막 모여 있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뭔가 잘못되면 뭐예요? 전부 다 못 쓰는 이런 걸 방지하고자 그런 취지는 좀 있어요. 참고적으로. 근데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3번으로 고르는 게 일단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공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의 어떤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스냅핑. 원래 보는 거죠. 스냅핑, 그 다음에 스포핑 같은 경우는, 스누핑 같은 경우는 인크립션, 암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푸핑, 적절하고, 그 다음에 스푸핑은 그 목을 좀 바꿨었어요. 바꿔서 이제 다른 걸 뭔가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인증. 그래서 이 스냅핑은 보통 우리가 뭐다? 소극적 공격이라고 하죠. 소극적. 그에 반해서 얘는 소극적,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적극적이야. 그죠? 참고적으로 일단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대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시큐어 디폴트. 뭔가 패스워드 어떤 디폴트 값을 불안전하게 뭔가 쓰고 있다는 거.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리컨피규레이션.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한다? 설정을
다시 하는 거야.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제대로 일단 설정을 한다는 거죠. 크게 무리 없어요. 뭔가 이제 불완전하게 뭐 디폴트 값을 계속 가져가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는 이제 다시 설정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요. 코드 인젝션. 코드를 뭔가 인젝션이라는 표현을 가끔 나와요. 인젝션 뭔가 주입을 한다는 거죠. 주입한다 그런 표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코드 인젝션은요. 이미 코드 같은 건 삽입해서요. 소프트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코드를 이것을 삽입하는 거예요. 코드 인젝션이기 때문에 삽입하여 소프트웨어를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젝션, 문지기가 뭔가를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안 지켰으니까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럼 문지기가 뭐예요? 잘 지키면은 이런 것이 일단 좀 줄어들겠죠. 가장옥은 일단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의 어떤 대응책은요,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가 뭐가 있다? 이것은 뭐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력과 필터링이 있어요. 대책은 화이트 리스트, 블랙리스트까지는 화이트 리스트. 요거 외에는 일단 하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나 그다음에 입력과 필터링 들어오는 값을 보다 필터링을 일단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입력과 필터링. 이것이 일단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4번 일단 가장 거리가 멀어요. 전혀 엉뚱하게 일단 영어만 조금 알아도 일단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요. 싱글 사인온인데요. 자, 싱글 사인온의 인증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예요. 일회 사용자 인증으로서 다수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에 대한 어떤 사용자 로그인을 허용하는 그런 인증 방식입니다. 하나로 일단 잘된 하나를 쓰자 이런 식이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일단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위험성을 일단 해소하고요. 중앙 집중 관리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자, 보안성을 강화한다 이런 표현을 다 적절하죠. 그러니까 잘된 걸 일단 잘 하나에서 이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이런 보안을 강화한다. 관리자에게는 그 관리의 어떤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사용자에게는 사용의 편리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는 편하죠. 아이디 패스워드 계속 다른 거는 있는데 뭐다 이거를 하나로 일단 하기 때문에 편하고 그냥 관리자는 관리의 부담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사인온 서버가 단일 실패죠. 이므로써 해당 서버가 침해되면 뭐다? 모든 서버의 어떤 보안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렇죠? 얘는 하나가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잘못되면 전부 다 망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답은 3번이 됐습니다. 3번. 자, 리눅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리눅스는 싱글 유저, 아니죠? 멀티 유저죠. 여러 사람들이 일단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유저. 멀티 유저 어떤 환경을 지원한 그런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리눅스는 쉘이 없이 직접 커널에 접속해서 명령을 수행한다. 아닙니다. 이거 없이란 말 일단 적절하잖아. 쉘을 통해서 명령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 커널에 접근하는 거죠. 리눅스는 다양한 쉘을 일단 제공하고 있고요. 쉘을 제공하고 있고, 다음에 쉘은 리눅스에서 어떤 명령어와 프로그램을 일단 실행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역할, 이런 말도 자주 나오죠. 인터페이스 역할, 이런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리눅스는 보안성을 강화해서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아니고 뭐다? 오픈 소스 기반이죠, 얘는. 오픈 소스 기반이야. 오픈 소스 기반입니다.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맞는 건 몇 번? 3번이 됐죠? 3번. 자, 다음은요, 정보부의
설명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위험의 평가는 그 목적은 조직의 잠재적 어떤 위험률을 일단 식별하고 분석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위험이 있는지 찾아내고 일단 그것을 분석하는 거고. VPN은 안전한 접속,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키로그는 아마드 키, 이 입력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다. 이 키로그의 어떤 위협은 뭐다? 여기서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뭐를 통해서? 아마드 키 입력. 그 내용을 아마에서 해버리니까 입력한 것을 그 내용을 일단 알아볼 수 없는 거죠. 이것도 대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블랙햇 해커는 공인된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 이거는 뭐다? 얘는 화이트햇이죠. 화이트. 하얀 모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 어떤 선의 해커를 얘기하는 거야. 그에 비하면 블랙햇은 뭐다?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운영체제에서요. 운영체제 보안에서 레이스 컨디션. 자, 경쟁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이거는 이제 다분히 조금 운영체제 측면에서 조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어떤 그 프로세스 간에요. 이제 그 어떤 공용자와는 막 동시 병행적으로 막 써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일거나 막 쓸 때 접근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실행 어떤 결과가 좀 약간 달라지는 막 경쟁하면서 이제 그런 하는 걸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 공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를 물리치는 거냐, 성능을 측정하는 거냐, 전혀 엉뚱한 얘기죠. 이제 가장 그냥 운영체제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 비동기적이라는 건 뭔가 물어보고 답변하고 뭐 이런 식인 거야. 근데 동기화는 서로 막 사인이 맞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프로세스들 사이에 뭐다? 얘를 동기화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일단 가장 적절하다 볼 수 있어요. 얘는 다분히 운영체제에서 그에 반해서 약간 보안에서의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 공개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었죠? 센 UI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꿔치기래요. 바꿔치기. 그러니까 심볼의 링크를 이용하고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얘는 세 가지. 뭐다? 심볼의 링크. 그 다음에 뭐다? 심볼 링크하고 센 UID.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꿔치는 거. 뭐 이미 파일 같은 걸 이것을 뭐 삭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특징. 바꿔치기 공격. 얘는 이제 약간은 이제 운영체제 측면의 어떤 레이스 컨디션이에요. 자, 다음은요. 자, PKI 스파이크는 어떤 전자 인증서를 모양 그런 주체의 인증서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는 누가 가지고 있다? 사용자, 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유저가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그 CA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다음에 폐기하죠. 폐기, 그 다음 폐지 하는 거 우리가 인증기관에 거. 사용자 확인은 누가 하는 거? 등록 기관에서 하는 거죠. 얘는 뭐다? 사용자 어떤 신원을 확인하는 거. 사용자의 신원 확인은 어디? 등록 기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간단히 1번입니다. 자, 이 17번 문제 좀 잘 낸 것 같아요. 17번. 자, 생체 인증 시스템의 어떤 정확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FRR, AR, 그 다음에 CER, 뭐 이런 걸 일단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은 그려야겠죠? 이런 그림은, 자, 이쪽에 그려볼게요. 이쪽에 민감대예요. 일단 이쪽 오류에.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쪽이 뭐다? FR. 사장님이 못 들어오는 거죠? 얘는 공격자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false rejection rate, 그 다음에 false acceptance rate,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CER. 자, 이랬을 때 FRR은 시스템에 등록된 어떤 사용자가 이 사용 시 본인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가 사용 시 본인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인증을 거부하는 오류. 그래서 사장님은 못 알아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타입 1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FAR은요. FAR은 인증 권한이 없는 사용자, 즉 한마디로 공격자야. 이 인증을 시도했을 때 성공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공격자 들으면 안 되죠.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FR에 비해서 FAR에 비해서 FRR이 높은 것은 정보보호 측면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FAR에 비해서 FRR이 높다. 그럼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요. FAR에 비해서 FRR이 높다. 했을 때는 이 정보보호 측면 이쪽이에요. 이쪽.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 FAL은 낮고 FRR은 높죠. 뭔가 민감도를 높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지문의 인식도를 좀 높인 거야. 높이니까 사장님이 삑삑거리고 그 다음에 공격자는 뭐야?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런 상황인 거고 이쪽은 반대로 거. 반대로.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이제 반대로 하니까 보다 공격자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사장님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공격자는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FAR에 비해서 FRR이 높은 것은 정보보호 측면에서 더 심각한 문제다.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했죠? 그래서 뭐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이거를. 그러니까 FRR에 비해서 FAR. 이 높은 것은 정보보호 측면에서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FAR. 이쪽이 더 높으면 막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험생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 이거를. 아니, 편의성이냐, 아니면 그 어떤 보안이냐 했을 때, 이 부분은 일단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CER은 이 두 개가 일단 그 곡선은 교차점이죠. 자, 생체 인식 시스템은 CER이 낮을수록 정확한 시스템이다. 이것이 낮을수록 뭔가 조금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좋은 거죠. 오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밑으로 내려오는 건 일단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음은요. 하드웨어 보안 모듈. 하드웨어 그 보안 모듈의 어떤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 하드웨어 그 사용 모듈은 어찌 보면 이제 그 이런 건 전자 키를 어떤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 전자섬의 어떤 생성 검증 등이 그 가능한 그런 하드웨어 장치를요. HSM이라고 하는데 간단하면 메모해볼까요? HSM은 뭐다? 이제 전자섬의 키 생성 이런 걸 보고 전자섬의 키 생성. 그다음에 전자섬의 어떤 그 생성과 검증 등이 가능한 전자섬의 생성, 검증이 가능한 하드웨어 장치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장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HSM이야. 고속 연산 처리냐, 그 다음에 PKI 내에 암호 키 관리냐,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 구성 업데이트, 그 다음에 바이러스 어떤 실시간 탐지. 그냥 가장 적절한 건 일단 이쪽이 간 거죠. 키 관리, 암호 키 관리.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유닉스에 관련된 그 특수 권한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최근에 조금 계속 좀 들어가는 추세예요. setUID, setGID가 스티키비트인데 setGID가 붙은 그 프로그램은 실행시에 두고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 그룹이에요. setGID이기 때문에 소유 그룹에 이 권한을 일단 그 전환이 되고 setUID가 설정 안 하면 루트 권한이 change 모드 보다 그러니까 4가 돼야 되죠. 475. 네, setGID는 2755죠. 2가 되고 스티키비트는 1이에요. 1. 앞에 1로 시작하죠. 4, 2, 1이죠. 스티키비트가 설정된 디렉터리는 누구나 파일을 일단 만들 수 있지만 자신이 소유자가 아닌 파일은 뭐다? 삭제할 수 없다. 그렇죠? 얘는 일단 맞았죠. 그 다음에 스티키비트는 파일과 디렉터리 모두 설정할 수 있다? 아니죠. 어디에만? 디렉터리에 설정하는 게 우리가 뭐다? 스티키비트예요. 스티키비트.
2비트.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누구나 이걸 일단 할 수 있는데 아무나 막 지우고 하니까 보다 자기 물건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요. 뭐 간단한 문제인데 랜더 어택인데요. 네트워크 공격 방식 일종은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를 다 똑같게 해서 공격 대상이 자기 자신을 응답하도록 하는 공격 방식보다 뭐 그냥 이건 바로 랜더 어택. 랜더 어택. 스머프 어택은 개우장인 스머프와 착한 스머프를 일단 공격에 처하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스머프 어택이죠. 핑 오버 데스는 즉 정상보다 큰 어떤 패킷을 일단 보내갖고 나중에 일단 조립하는 좀 어려움 갖는 거 핑 오버 데스. 싱플러드 우리가 그 3 핸드쉐이크의 과정에서보다 하프 연계 시도가 가능한 요걸 악용하는 게 우리가 싱플러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럭아머 모드에 22모드예요. 22모드. 22모드에 대한 모드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가장 단순한 모드죠. 블럭단을 일단 나눠서 순차적으로 일단 암호하는 구조다. 요 순차적으로 요 말에 약간 수험생들이 참고적으로 이제 군무원 시험은요. 약간은 국어가 조금 많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약간 거칠어 용어를 쓰는 게 그거 참고하셔야 돼. 그러니까 적절 항상 이게 들어간다 했죠. 가장. 그래서 이제 뭐 복수 정답이니 때로는 이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순차적이라는 말은 뭐 CBC 모드 같이 차례차례 뭔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살짝 좀 연상이 하게 해서 수험생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CBC 모드는 뭐예요? 암호화 복호화 시 병렬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이 병렬 처리가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25모드예요. 25모드. 간단하게 이제 그 병렬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런 순차적이라는 이 말이 약간 거슬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똑같게 나눠서 차례차례 그냥 해석하는 그런 약간 패턴이 보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부분은 일단 다 틀렸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일단 골라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블럭 암호 모드 중에 보안이 가장보다 강력하다만 일단 적절하죠. 가장 취약해요. 동일한 평모 블럭이라도 서로 다른 암호 블럭을 일단 암호화된다. 아니에요. 동일하게 나와요. 암호화 복화에 쓰이는 그 키는 서로 다르다. 키는 뭐다? 서로 같아요. 똑같은 키를 일단 가지고 사용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그럼 정리해 주시고. 객관식 사지선다의 문제는 요런 거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속권에서 이제 가장 약간은 주관식인데 주관이 좀 개입되는 그런 성향이 좀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 자, ISMS-P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ISMS와 그 다음에 PIMS 이것이 통합된 거죠. 이 두 개가 일단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일단 둘 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ISMS-P는 두 개를 일단 통합한 관리 체계고 정보보험이 개인정보 보호와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일단 적합한지에 대해서 기사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그런 제도이다. 그렇죠? 기사가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도 일단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적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일정 규모라 일반적으로요. 여기서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일부는 참조는 돼요. 근데 여기서 망법 47조 그래서 망법 47조와 그 다음에 개보법 몇 조? 32조 2에 32조의 2에 네, 32조의 2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뭐다? 이것이 ISMS-P 고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만 이것을 의무적으로 일단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이 일단 틀렸죠. 인증 기준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보호 대책 요구사항 12개 있죠.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단계 및 요구사항. 이렇게 일단 3개를 일단 구성된 것이 우리가 뭐다? ISMS-P죠.
이거 꼭 챙겨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요. 패스워드 크래킹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브루스 포서 때, 그 다음에 그 딕셔너 때, 이런 것만 좀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두 개 혼합해서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그 어떤, 변이 함수? 이런 걸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한 어떤 변이 함수를 해서 변이된 형태 여러 개의 패스워드를 생성한 다음에 이것을 뭐다? 테이블 형태를 일단 놔두는 거예요. 네이버 테이블. 그래서 방법을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레인보우 테이블 공개가 어떤 변이 함수를 통해서 참고대로 이 변이 함수를 이용해서요. 변이 함수 이제 뭔가 조금 뭔가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뭐를 여러 개의 어떤 그 변이된 형태, 여러 패스를 생성합니다. 변이된 형태. 변이되는 그 형태의 여러 패스워드 생성해서 이걸 뭐다? 이거를 테이블 형태로 뭔가 체인식으로 막 쭉 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갖는 장점은 뭐다? 얘는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비교하는 거야. 컴퓨터가 상당히 막가운 것이 비교 그런 기능이죠. 그걸 충분히 활용했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레인보우 테이블 공개입니다. 자, 윈도우 랜 매니저, LM이에요. 이 패스워드를 일단 몇 분 만에 크래킹해서 유명해지는 그런 해킹 방법으로 패스워드와 해시가 이루어진 그런 테이블을 무수히 만들어 놓은 체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이걸로 깼기 때문에.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다 모아서 하나의 사전 파일로 만든 후에 하나씩 대입해서 패스워드 일치 여부를 일단 확인한다. 뭐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가장 적절한 표현이 일단 1번이요. 나머지는 일단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최근에 이쪽도 일단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암호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그다음에 비밀번호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모두 복구가 가능한 암호액을 일단 사용해서 암호한다. 그건 아니죠. 이 비밀번호보다 일방향 암호를 해야 돼요. 해시기법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얘는 예외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그다음에 침해 사고 방지를 해서요. 취급자가 일정 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일단 하지 않았어요.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죠. 세션 차단시키는 거죠. 세션 차단. 요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접속 기록 이런 건 얼마? 1년이에요. 1년. 최소 1년을 딱 가지고 있어요.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이상 보관 관리해야 되고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취급자의 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최소한 얼마? 3년이죠. 3년.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만 남았고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 이건 없어졌어요. 참고로. 그래서 옛날에 뭐 3년이냐 5년이냐 이거 가지고 좀 문제도 좀 내고 있었는데 이제 통일되고 공부하기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윈도우 인증인데 LSA 그다음 SAM, 근데 SRM의 역할 표준적으로 일단 나온 건데, 자, LSA는요 모든 계정의 로그인을 일단 검증합니다. 전부 다 이 바운드에 들어오려면 다 검증을 한다는 거 하고 시스템 자원, 파일 등의 어떤 접근권을 일단 검사한다. 이런 자원의 접근은 이 시스템 자원을 일단 사용할 수 있을지 말지 이걸 일단 확인하겠다. SAM은요 인증된 사용자의 SID를 부여한다. 이거는 SAM이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됐어요. 그러면 누가? SRM이 하는 거예요. SRM. SRM입니다. SRM 이것을 하게 되고, SRM은요, SID를 이걸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해서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접근을 허용할지 일단 결정을 하고요. 이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일단 생성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저장하는 건 누가? LSA가 하는 거죠. 저장은 LSA가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서비스는 이 세 개, LSA, 그 다음에 SAM, 그 다음에 SRM,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번이 일단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보시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조금 이 중에서도 본인의 수준에 맞게 내가 조금 챙겨야 될 그런 문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문제, 내가 한 2번 정도 뭐 자신있게 맞춘다. 그런 문제 계속 풀 필요 없죠. 실전에 가서는 뭐다 어려운 문제도 탁탁탁 맞출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려면 이제 자기가 좀 약한 문제, 지금 여기서도 좀 약한 문제, 취약한 문제,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런 건 모아놔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위주로 쭉 정리하셔야 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